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시동생이 아이 둘을 저희 집에 맡기고 싶다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카들을 데리고 아예 저희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저는 3년간의 프랑스 파리 지사 발령을 수락하고 남편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벽시계가 저녁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비추는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벽에 걸린 그림들이 부드러운 색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로젝트와 숫자, 끝없는 회의로 가득했던 숨막히는 일주일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저처럼 대기업 이사직을 맡은 여성에게 이렇게 금요일 저녁 남편과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순간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졌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 민준 씨가 앉아 스포츠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사람입니다. 온순하고 분수를 알며 다소 유순한 성격이죠. 그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박봉을 받지만 성품이 안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돈을 많이 벌어오라거나 승진하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여자가 경제를 책임지고 남자는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 이 차,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호화로운 편의시설의 90%는 지난 10년간 제가 흘린 피땀으로 이룬 것입니다. 제가 민준 씨에게 부부끼리 마실 따뜻한 대추차라도 한 잔 타달라고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나 이웃의 예의 바른 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요한 공간을 찢어버릴 듯한 거칠고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민준 씨가 화들짝 놀라며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비톡촉하듯이 벨을 누르지?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저는 남편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참나무 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과 시동생 태식 씨의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번쩍이는 꽃무늬 실크 옷에 낡고 촌스러운 모자를 쓰고 양손에는 온갖 보따리와 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손자, 10살짜리 큰애와 7살짜리 작은애는 꾀죄죄한 얼굴에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마치 보물창고를 발견한 듯 우리 집 안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발밑에는 고급 아파트 복도 통행을 막을 정도로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인사할 틈도 없이 최 여사님은 문을 세게 밀치고 폭풍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보따리를 저희 집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쿵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손가락 빠지게 벨을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다니. 이 늙은 어미를 문 밖에서 얼어 죽게 할 작정이었냐. 그제야 민준 씨가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조카들을 본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어머니께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냐고 물으며 황급히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화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리더로서의 평정심을 되찾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집도 미처 못 치우고 음식도 준비된 게 별로 없는데. 최 여사님은 저를 날카롭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제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두 손자에게 턱짓으로 명령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들어와. 신발은 거기다 대충 벗어 던져놓고 큰아버지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구경해봐.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니까. 시골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들 있어.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라는 최 여사님의 말은 제 뺨을 후려치는 찬물 같았습니다. 저는 설명이나 최소한의 놀라는 기색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아이가 현관에 어지럽힌 흙투성이 신발을 묵묵히 치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도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와 조카들이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알아야 방을 준비하죠. 최 여사님은 제 크림색 이탈리아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먼지투성이인 옷이 비싼 가죽에 스치는 소리에 제 속이 쓰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단숨에 비우고는 태연하게 선언했습니다. 놀러 오긴 뭘 놀러와. 시골은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태식이랑 윤희가 벌이가 시원찮아. 애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킬 돈도 없단다. 그래서 내가 걔들이랑 얘기해서 두 손주 녀석들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하려고 데려왔다. 너희는 집도 넓고 자식도 없으니 친조카 둘 키우는 게 뭐 그리 대수겠니? 나도 여기 같이 살면서 애들 밥 해주고 돌봐줄 테니 너희 집 관리해주는 셈치라고. 우리는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다. 큰 녀석이 대학 졸업할 때까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짧은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침략이었습니다. 계획적이고 뻔뻔하며 일방적인 침략. 최 여사님은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큰아들의 재산이 곧 자신의 것이며 손주를 양육할 책임은 당연히 제게 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제 해외 출장 기념품들이 노인 장식장을 마구 만지며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두 아이와 어머니의 위세에 눌려 벽구석에 숨은 남편을 보니 제 평화로운 날들이 이 순간부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최 여사님이 가져온 비닐봉지들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오래된 음식 냄새가 제가 늘 피워두던 은은한 레몬그라스 향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태식 씨의 두 아들, 큰애 민수와 작은애 준수는 그야말로 혼돈의 화신이었습니다. 낯선 집에 왔을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범절조차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이곳은 시골의 닭장 같은 집보다 수천 배는 화려한 큰아버지의 집이었으니 오죽할까요? 민수는 시커먼 맨발로 벨벳으로 만든 스툴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아이는 마치 키즈카페의 트램펄린에서 놀듯 펄쩍펄쩍 뛰며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벨벳 원단에 찍힌 지우기 힘든 얼룩을 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민수야, 당장 내려와.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자는 앉는 거지. 뛰는 게 아니야. 발도 더러우니 화장실 가서 손발부터 씻고 오렴. 아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최 여사님이 아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어머, 애한테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애가 활발해서 좀 그럴 수도 있지. 의자가 뭐 대수라고 계란 다루듯 아끼고 그래? 더러워지면 이따 닦으면 그만이야. 할머니의 비호를 받자 민수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내려오기는 커녕 동생까지 불러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기념품들이 진열된 TV, 장식장을 탐험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애원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조카들 화장실로 데려가서 씻고 옷 갈아입게 좀 해줘요.
온 집안이 더러워지겠어요. 민준 씨가 네, 네 하며 조카들을 달래러 다가서는 순간 쨍그랑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대리석 바닥 위에는 옥색 빛깔의 고풍스러운 도자기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평범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5주년 결혼기념일 선물로 제가 자선 경매에서 어렵게 낙찰받은 것이었습니다. 가격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지만 물질적 가치를 넘어 이 가정을 향한 제 사랑과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준수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발을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높은 선반에 있던 자동차 모형을 꺼내려다 그만 도자기를 밀쳐버린 것이었죠. 심장이 샜는 듯했고 피가 얼굴로 쏠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다가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내 도자기. 준수야, 왜 이렇게 장난을 친 거야? 아이는 겁에 질려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최 여사님이 달려왔습니다. 사과하거나 깨진 물건의 가치를 살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금쪽 같은 손자를 와락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괜찮니? 유리 조각에 손이라도 베었어? 우리 강아지 많이 놀랐지. 그러고는 제게 휙 돌아서며 살기등등한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물건 아까운 생각밖에 안 드니? 애가 뭘 안다고 그래. 귀한 물건이면 잘 치워뒀어야지. 누가 애 손 닿는 데다 그렇게 허술하게 두래. 집 정리도 제대로 못 해놓고 애만 놀라게 하고 있잖아. 저는 눈앞의 여자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실로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사고를 친 가해자는 위로받고 피해자는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니.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다음부턴 우리가 더 높은 곳에 두자. 준수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남편의 말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편들지도 조카를 훈계하지도 못하고 그저 비겁하게 상황을 무마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조각들을 쓸어 담는 동안 시댁에 대한 제 존중심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동안에도 최 여사님은 계속해서 제가 돈만 아는 속물이라느니 핏줄보다 물건을 중시한다느니 중얼거리며 욕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말을 듣고 속으로 사겼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다투는 것은 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도자기 조각을 집어들며 제 머릿속에는 차가운 결심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곳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먹고 망가뜨릴 수 있는 곳으로 여긴다면 저는 결코 그들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 한계는 무참히 시험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을 치운 후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집주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불청객들을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식재료가 꽤 있었습니다. 저는 채소와 계란, 생선을 꺼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저녁 식사는 보통 건강을 위해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파릇파릇한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제게는 이 정도면 영양도 충분하고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을 때 최 여사님과 두 조카는 어느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띵땅거리며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었죠. 최 여사님은 밥상을 쓱 훑어보더니 문신한 눈썹을 찌푸리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쿡쿡 쑤셔보더니 입을 삐죽였습니다. 집은 번쩍번쩍하고 사장이다, 이사다 하면서 밥은 이렇게 거지같이 먹고 사냐? 계란 쪼가리에 나물떼기가 전부라니 꼭 고양이 밥 같네. 저는 한숨을 억누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장을 못 봤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만 차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 속도 편하고요. 최 여사님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네. 돈은 다 어디다 쌓아두고 시댁 식구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야. 우리 민수, 준수는 한창 클 나이라 소갈비, 닭고기, 대게 같은 걸 먹여야지. 이런 풀떼기만 먹여서 어디 힘이나 쓰겠어. 조카들이 안쓰럽지도 않니? 내 남편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민준 씨는 험악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얼른 계란 한 조각을 어머니 밥그릇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드세요. 아내가 한 계란말이 맛있어요. 아내 다진 고기도 많이 들었어요. 내일 주말이니까 제가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와서 대접할게요. 최 여사님은 계란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싱겁다며 상위에 도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손주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란말이를 마구 헤집어 가장실하고 맛있는 부분을 골라 두 손자 밥그릇에 산더미처럼 쌓아주었습니다. 부서지고 볼품없는 조각들은 접시에 남겨 제 앞으로 쓱 밀어놓았죠. 많이들 먹어라, 우리 강아지들. 집에서는 너희 엄마가 맨날 부실하게 차려줬지. 여기 오면 큰엄마가 진수성찬 차려줄 줄 알았더니 감옥밥이랑 다를 게 없구나. 두 아이는 음식을 입안 가득 우겨 넣으며 먹었고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민수는 음식을 씹으며 말을 해서 침이 국그릇에 다 튀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니 역겨워서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 이런 모습은 정말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한 숟갈도 넘길 수가 없었죠. 저 다 먹었어요. 어머니랑 조카들은 편하게 드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려 하자 최 여사님이 즉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거기 앉아. 집안의 어른이 식사도 안 끝냈는데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어. 이 시어미를 무시하는 게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기본 예의도 몰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으로 폭발하려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좀 피곤해서요. 물 한 잔만 따르려고요.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밥 한 끼 차려놓고 유세는. 옛날에 나는 애 셋을 혼자 키우면서 밭이라고 돌아와서 시부모님 수발까지 다 들었어. 어디 한번 불평한 적 있었는 줄 알아? 요즘 것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서 탈이야. 조금만 힘들면 죽는 소리나 하고. 식사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에 쑤셔 넣기 바빴습니다. 두 아이는 밥을 먹는 건지 노는 건지 식탁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은 자신의 희생과 장남 부부의 책임, 그리고 우리가 손주를 데려다 키워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레퍼토리를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저는 엉망으로 헤집어진 음식과 나약한 남편,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건 가족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영원히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대응이 아닌 탈출을 위한 다음 단계들이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저녁 식사 후 저는 세 사람이 남긴 전쟁터를 치우느라 1시간을 꼬박 써야 했습니다. 민준 씨가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최 여사님이 불러 세워 방에서 등과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며
시골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홀로 남아 시어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고함 소리에 머리가 윙윙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 사람을 손님방에 재웠습니다. 그 방은 안방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푹신한 침구와 시원한 에어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방이 답답하고 시골집처럼 탁 트이지 않았다며 불평하더니 우리 부부 침실에 와서 같이 자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저는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얼굴은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온 집안이 잠든 시간, 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거실을 지나는데 최 여사님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서재 겸 화장대 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들기 전 분명히 닫아두었던 문이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문을 밀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제 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준수가 제 화장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제가 금쪽같이 아끼는 샤넬 노5 향수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외국 파트너가 선물해준 귀한 것이었죠. 아이는 그 향기로운 액체를 값싼 플라스틱 물총 장난감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제가 아끼는 톰포드 립스틱들이 뭉개진 채 거울과 원목 바닥에 처참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파우더 팩트는 산산조각 나 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 화장품 컬렉션. 성공한 여성의 이미지를 지켜주는 제 자부심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준수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충격에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떨었고 향수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매혹적인 향기가 파괴와 절망의 냄새와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준수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깼습니다. 최 여사님과 민준 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최 여사님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울부짖는 손자를 와락 껴안고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한밤중에 애를 이렇게 놀라게 해. 애가 뭘 안다고 그래. 그까짓 향수 몇 병 아깝다고 애를 때리기라도 하려고 했니? 못돼 처먹어도 유분수지. 저는 발밑에 난장판과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모르는 남편, 그리고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무지를 감싸는 저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안으로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폭발의 임계점을 넘어 고요하고 차가운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수 데리고 가서 재우세요. 저는 깃털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내일 하죠. 최 여사님은 제 이상한 태도에 움찔했지만 여전히 욕설 몇 마디를 중얼거리며 준수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도 가서 자요. 난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코를 찌르는 짙은 향수, 냄새 속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뭉개진 립스틱을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버려지는 물건 하나하나는 이 가족에게 제가 가졌던 마지막 정이 버려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란 화면 불빛이 제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이메일함을 열어
일주일 전 본사에서 보낸 3년 임기의 유럽 지사장 채용 공고 메일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떨어지기 싫고 제가 애써 이룬 가정을 떠나고 싶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을 둘러보니 숨막히는 답답함과 속박감만 느껴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치며 단호한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이사회 귀중 유럽 지사 발령건을 수락함을 확인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저를 하루라도 더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고된 한 주를 보상받기 위해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었죠. 하지만 아침 6시부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을 깼습니다. TV 소리는 최대 볼륨이었고 최 여사님이 조카들을 꾸짖는 소리,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집에서 입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침실을 나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과자 봉지와 우유팩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소파 테이블에 다리를 올린 채 TV를 보며 이쑤시개를 쑤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인 양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녀는 인사도 없이 턱짓으로 물었습니다. 일어났냐? 아침은 뭐 먹냐? 애들이 배고파 죽겠단다. 빨리 좀 차려봐. 갈비찜 해라. 갈비찜. 민수가 갈비찜 먹고 싶대. 저는 그녀를 어제와는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대답 없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저는 식빵 2조각을 바삭하게 굽고 계란 프라이 2개를 부치고 블랙커피 1잔을 내렸습니다. 제 아침 식사였죠. 민준 씨를 위해 똑같이 한 세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갈비찜은 없었고 세 사람 묵도 없었습니다. 저는 2 접시를 식탁에 놓고 자리에 앉아 우아하게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더니 벌떡 일어나 제 식탁 앞으로 와서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 얘 봐라. 너 귀 먹었니? 내가 조카들 갈비찜 해달라고 했잖아. 웬 빵 쪼가리랑 계란이야. 그리고 왜 딱 2개만 있어? 내 거랑 애들 건 어디 갔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은 뒤 고개를 들어 최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지 가정부나 어머니 가족 전용 요리사가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해요. 냉장고에 먹을 거 있고 찬장에 라면도 있으니 드시고 싶은 건 직접 해 드세요. 이건 저희 부부가 먹는 다이어트 식단이고요. 최 여사님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제가 시집 온 이래로 단 한 번도 그녀의 요구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민준아, 어디 있냐? 네 마누라가 늙은 어미랑 조카들 학대하는 것 좀 와서 봐라. 민준 씨가 침실에서 나와 팽팽한 긴장감에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여보,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그는 움찔했습니다. 민준 씨, 앉아서 아침 먹어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민준 씨는 소심하게 자리에 앉아 나이프와 포크를 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여전히 서서 제가 버릇없는 며느리라느니, 돈 좀 번다고 사람을 무시한다느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어머니랑 조카들 데리고 놀러 가든지 마음대로 해요.
난 회사에 해결할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아, 그리고 당신한테 알려줄 게 있는데 나 3년 해외 파견 가기로 했어요. 수속은 곧 끝날 거고. 민준 씨가 들고 있던 포크를 접시에 떨어뜨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3년 해외 파견.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상의가 아니라 통보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문 최 여사님을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해두죠. 이 집은 곧 우리 보금자리가 아니게 될 거예요. 당신이 이 집을 지킬 줄 모른다면 나 혼자서라도 내 인생을 지킬 방법을 찾을 거니까. 말을 마친 저는 가방을 들고 곧장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는 망연자실한 나약한 남편과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을 악독한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저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제가 패배자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습니다. 저녁 6시에 고요한 사무실은 아침에 폭풍우가 휩쓸고 간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해외 파견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제 마지막 서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침보다 더 끔찍한 광경이 저를 맞았습니다. 바닥은 탄산음료 자국으로 끈적거렸고 피자 상자가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 씨가 상전들을 모시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켜야만 했던 모양입니다. 최 여사님은 소파에 길게 누워 TV 리모컨을 연신 눌러대며 최신 TV가 너무 쓰기 어렵다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쭈, 이제야 기어들어오네. 어디서 뭘 하다. 이 시간에 얼굴을 들이밀어. 이 집 식구들 다 굶겨 죽일 작정이었어? 저는 재킷을 벗어 옷장에 깔끔하게 걸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왔어요. 놀다 온 게 아니고요. 어머니도 손발 있으시고 조카들도 다 컸는데 왜 직접 해 드실 생각은 안 하세요? 시골에서 누가 시중 들어주던 버릇을 아직 못 버리셨나 봐요. 뭐라고? 최 여사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네 시어미야. 넌 나한테 밥 차려주고 물 떠다 바칠 의무가 있어. 네가 민준이랑 결혼했으면 이 집 식구인 거고 시댁 식구들 전부를 모셔야 하는 거라고. 저는 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지 기어오를 대로 기어오른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제 인내가 그녀에게 자신의 권력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된 거지 시댁 전체의 가정부가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존중하는 건 어머니가 제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존중은 쌍방이어야죠. 어머니는 여기 얹혀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보태고 온갖 요구의 집안 물건까지 부수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요. 최 여사님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대드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죠.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자 민준 씨가 부엌에서 뛰쳐나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보도 좀 그만해. 당신은 조용히 해. 제가 소리치자 민준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집 꼴 좀 봐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돼지우리예요? 당신 아내 꼴은 또 어떻고요? 이게 아내예요? 하녀예요? 제발 나약하게 굴지 좀 말아요. 당신이 조카들을 훈계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내가 할게요. 저는 최 여사님을 향해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어머니와 조카들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거예요.
각자 먹을 건 각자 해결하고 어지른 건 어지른 사람이 치우세요. 만약 이렇게 못 살겠다 싶으시면 조카들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세요.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님은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워 발버둥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것 좀 보세요. 내가 이 고생해서 아들 키워놨더니 이런 못돼 처먹은 것을 데려와서 나를 이렇게 학대하네. 하늘이 무심치 않지. 저는 그 싸구려 연극을 보며 기가 찼습니다. 저는 그녀를 넘어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욕설이 들렸지만 저는 헤드폰을 끼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화면에는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니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웬만하면 이른 아침에 딸에게 전화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고 있니? 시댁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오늘 아침 일찍 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내가 시어미를 내쫓고 조카들을 굶기고 아주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난리를 치더라. 온 동네방네 소문내서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어. 저는 이를 악물고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정말 수단이 좋았습니다. 저를 직접 굴복시킬 수 없으니 제 약점인 가족의 명예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녀는 여론과 부모님의 걱정을 이용해 저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그분 말 신경 쓰지 마.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악마 같은 조카 둘 데리고 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여왕처럼 모시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누구 쫓아낸 적 없어. 엄마, 나 믿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해서 건강 해치지 마.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집안 망신은 결국 네 망신이야. 남들이 비웃게 만들지 말고 네 시어머니가 저렇게 소문을 내니 여기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 네, 아빠는 속상해서 아침밥도 안 드셨다. 어머니의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고 바르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시댁일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되다니 제 안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마지막 금기, 제 친정을 건드린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최 여사님은 마치 큰 승리라도 거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꼴 좋다. 내 친정어미가 전화해서 호되게 꾸짖더냐. 내가 말했지. 분수도 모르고 까불면 내 집안 전체가 망신당할 거라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불타는 눈빛으로 노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을 이용해서 저를 압박하면 제가 무서워할 줄 아셨어요. 큰 착각하셨네요. 저는 떳떳하게 살아왔고 잘못한 게 없으니 누구의 손가락질도 두렵지 않아요. 어머니야말로 계속 소문내고 다니세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누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고는 저는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서 행패 부린 거 알고 있었죠? 왜 막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사돈댁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고요. 민준 씨는 우물쭈물했습니다. 내가
내가 말렸는데 어머니가 듣지를 않으셨어.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변명하지 마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정말 무능력하네요.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만약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한 번만 더 괴롭히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가서 며느리가 매정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곧장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무겁고 암울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법적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제 인생을 멋대로 주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초상집 같은 얼굴로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과 아이들은 방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왔어? 따뜻한 물이라도 마셔. 저는 컵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나 피곤하니까.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어머니랑 얘기했어. 조카들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시라고. 생활비는 내가 매달 보내드리겠다고. 근데 어머니가 절대 안 된대. 시골은 지금 살기 힘들고 태식이는 빚더미에 앉아서 사채업자들이 맨날 찾아온다고. 그래서 조카들 데리고 여기로 피신 온 거래. 어머니도 마음고생이 심하신 거야. 저는 냉소했습니다.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여왕처럼 군림하면서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당신은 어머니랑 동생이 불쌍하죠. 그럼 당신 아내는요? 당신 아내가 오늘날까지 오기 위해 지난 1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요? 아니면 내 돈은 그냥 땅 파면 나오는 돈인 줄 알아요? 알아. 다 알아.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고 내 동생이잖아. 지금 어머니를 돌려보내면 내가 불효자가 되는 거야.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이 힘든 시기만 넘기면 당신 해외 파견도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나 좀 도와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실망감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제게 참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라는 그 말이 지난 10년간의 제 결혼 생활을 짓눌러 왔고 이제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난 충분히 참았어요. 나더러 남아서 도와달라고요. 어떻게 내 돈으로 당신 동생 도박 빚 갚아주면서 아니면 집에서 당신 어머니랑 그 버릇없는 조카들 시중이나 들면서. 저는 책장으로 가 본사에서 받은 해외 파견 확정서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에요. 난 3년간 유럽으로 갈 거예요. 그 3년 동안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이고요.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집안일 정리하고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당신 가족의 방해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둘째, 여기 남아서 계속 효자 노릇하고 동생 빚 갚아주고 당신 어머니 말이나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해요. 민준 씨는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떨었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이미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마음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약해지면 제 평생이 그의 가족이라는 어두운 수렁에 잠식될 테니까요. 잘 생각해봐요. 결정할 시간은
일주일 줄게요. 저는 말을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울지 알았지만 그가 스스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은 저 자신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함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것이 집안의 골칫거리를 잇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려는 저를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경, 제가 부서장들과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안내데스크 직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어요. 이사님 시어머니라는 할머니 한 분이 애들 둘을 데리고 와서 1층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계세요. 그녀는 쩌렁쩌렁 소리치며 이사님이 불효막심하고 늙은 어미와 조카들을 굶긴다고 당장 만나야겠다고 난리예요. 보안팀이 말려도 소용없고 아예 바닥에 드러누우셨어요. 지나가는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제 안에 피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책상에 세게 내리쳤고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님이 감히 제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니. 그녀는 제가 피땀 흘려 이룩한 이곳에서 제 경력과 명예를 모두 짓밟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좋았어. 판을 이렇게 크게 벌이고 싶다면 끝까지 상대해주지. 여러분,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 좀 생겨서요. 저는 짧게 말하고 일어나 회의실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곧장 1층 로비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는 전례 없는 혼란이 펼쳐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A급 오피스 빌딩의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흐트러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조카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손님용 소파 위까지 올라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최 여사님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제 며느리, 이 회사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좋은 옷 입고 외제차 타고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이 늙은 시어미랑 손주들은 이렇게 굶기고 괄시합니다. 우리를 집에서 내쫓고 밥도 물도 안 줬어요. 이 악독하고 못돼 처먹은 며느리 좀 보세요. 호기심 많은 군중이 몰려들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가 제게 쏟아졌습니다. 제 직원들과 파트너들도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여성의 명예가 만천하에 진흙탕에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든 채 최 여사님을 향해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침묵과 인내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로 이성을 압도하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의 생선 장수들처럼 말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리더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군중을 훑어본 뒤 고통스러운 척 연기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순식간에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지. 어머니가 마음대로 드러누워 행패 부리는 시골 장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건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최 여사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안 일어나.
네가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 조카들이 배고파서 얼굴이 파래진 거 안 보이냐? 네가 큰엄마면서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 여러분, 이 여자가 돈이 썩어 넘치면서도 시댁 식구들한테는 밥 한 그릇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냉소하며 옆에 어쩔 줄 몰라 서 있던 보안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 3일치 CCTV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접속 코드를 보내드릴게요. 로비에 있는 저 큰 화면으로 틀어서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굶겼는지 모두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CCTV라는 말에 최 여사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컥하고 막혔죠. 그녀는 우리 집이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된 스마트 홈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으시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 시어머니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두 손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얹혀 살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이 고양이 밥 같다며 사내 진미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카들은 제 5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깨뜨리고 수백만 원어치 화장품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물건 간수 못한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이 이곳에 와서 연극을 하기 직전에 사 먹인 듯 아이들 손에 들린 커다란 치킨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굶은 아이들처럼 보이나요? 입가에 아직 치킨 기름이 잔뜩 묻어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굶겼다면서 조카들 치킨 사줄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그 돈 제가 매달 시골에서 쓰시라고 보내드리는 생활비 아닌가요? 군중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로 최 여사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더듬거렸습니다. 너, 날 모함하는 거야. 그건 민준이가 준 돈이야. 민준 씨 돈이요.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월급으로 어머니께 생활비 드리고 태식 씨 빚 갚아주고 나면 본인 용돈은 기름값, 밥값 하기도 빠듯해요. 어머니는 그 돈으로 비단 옷 사 입고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서 난동 부릴 여유가 있으셨군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이쑤시개 하나부터 자동차까지 전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간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았으니 저도 더는 누구의 체면도 차려줄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최 여사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만 들을 수 있도록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저 다 알아요. 시동생이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니까 애들 핑계대고 여기로 도망 온 거잖아요. 제 집을 어린이집 겸 채무도피처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시동생이 사채를 쓴 증거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1분이라도 더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 불에서 해결할 거예요. 그때는 이 며느리가 인정사정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경찰과 사채업자라는 말에 최 여사님은 핏기 하나 없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옷을 털고 멍하니 서 있는 두 손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너 두고 봐. 내가 집에 가서 민준이한테 다 이를 거야. 가자. 세 사람은 군중의 비웃음과 보안 요원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꽁무니를 빼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회전문을 통해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 대가는 한 가족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번 아프고 끝내는 것이 조차 터져 평생을 망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소란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준 강인한 모습은 아마 직원들 사이에서 비난이 아닌 존경의 의미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나 회피가 아닌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최 여사님과 두 조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본 그는 술기운과 무력감으로 붉어진 눈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왔어. 어머니한테 회사에서 있었던 일 다 들었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이제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 다 알게 됐는데 내가 무슨 얼굴로 회사를 다녀?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서재로 들어가 두꺼운 붉은색 가죽 커버의 노트와 은행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앞 테이블에 쿵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체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죠. 이거 열어봐요.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꼼꼼하게 기록해온 장부였습니다. 제가 쪼잔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오늘처럼 제 선의가 완전히 부정당할 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민준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가 당신 가족을 위해 쓴 모든 돈의 기록이에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장, 2014년 시골집 수리비 3억 원. 다섯 번째 장, 2016년 아버님 입원 치료비 1억 5천만 원. 열 번째 장, 2018년 시동생 결혼 비용 예단부터 피로연까지 2억 원. 그리고 시동생 오토바이 사준 돈, 동서 취직시켜준 돈, 시동생 도박 빚 갚아준 돈, 전부 다 더해봐요. 총액이 얼마인지. 민준 씨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힌 기록과 함께 첨부된 은행, 이체 내역서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액수가 이렇게 엄청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5억이 넘어? 민준 씨는 핏기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정확히는 5억 3,200만 원이에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건 매달 드린 용돈이나 자잘한 선물처럼 제가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들은 뺀 금액이에요. 이 돈이면 강남의 아파트 두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민준 씨, 그런데도 당신 어머니와 동생은 입만 열면 저를 인색하고 쪼잔하다고 욕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말해봐요. 내가 당신 집에 무슨 빚을 졌죠? 혼인신고서 한 장에 빚을 졌나요? 아니면 며느리라는 이름값에 빚을 졌나요? 당신 자신을 좀 돌아봐요. 지난 10년간 당신이 이 집에 기여한 게 얼마나 되죠? 당신 월급은 당신이 다 썼고 어쩌다 과일 한 상자 사오면 어머니는 아들이 최고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죠. 반면에 저는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모든 걸 책임졌는데도 그건 당연한 의무이자 파내도 되는 금광 취급을 받았어요. 민준 씨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은 더 이상 그가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가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의 조용한 희생 옆에 있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미안해.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어.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노트를 다시 거두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걸 보여준 건 생색내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배은망덕함을 용납할 이유가 없다는 걸 당신이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 서류들 전부 복사해서 시골 친척들한테 다 보낼 생각이에요. 그때 가서 누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바로 그때 최 여사님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녀는 뛰쳐나와 제 손에 있는 노트를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네가 지금 뭐 하려는 게냐?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는 거야. 절대 안 돼. 네가 번 돈은 네 남편 돈이고 시댁 돈이야. 어디서 계산질이야. 저는 그녀를 동정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좋아요. 전쟁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상대해드리죠.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그 대가는 아주 비쌀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집에 새로운 인물들, 시동생 태식 씨와 동서 윤희 씨가 나타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최 여사님이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하며 아끼는 아들 내외를 소환해 정의를 구현하려 한 것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태식 씨는 위세를 부리려는 듯 테이블을 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도박으로 밤을 새워 눈 밑은 첩했지만 태도만큼은 조폭처럼 거칠었습니다. 옆에 선 윤희 씨는 짙은 화장을 한 채 껌을 짝짝 씹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형수, 이리 나와서 똑바로 얘기 좀 합시다. 태식 씨가 소리쳤습니다. 돈 좀 있다고 우리 엄마를 무시해? 당신이 이사면 뭐든지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저는 태연하게 TV를 끄고 거실을 가득 메운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동서, 연락도 없이 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여긴 제 집이지. 두 분이 마음대로 소리 지를 수 있는 도박장이나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뭐? 이 여자가 감히 나한테 빈정거려? 태식 씨가 제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태식아, 너 뭐 하는 짓이야? 내 형수님이시다. 형은 비켜. 태식 씨는 민준 씨를 세게 밀쳤고 그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형은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 등신이야. 마누라가 엄마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오늘 내가 형 대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마누라 좀 가르쳐야겠어. 옆에 있던 윤희 씨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저 여자 버릇 좀 고쳐줘요. 부자면서 인색하기는 푼돈 가지고 시댁에 생색내고 심지어 오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악독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최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치며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저것 좀 때려 죽여라. 아들아, 네 어미를 회사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줬어. 우리 집안을 빌부터 사는 거렁뱅이에 빚쟁이 취급했다고. 아이고, 분해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지금 저희 집에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무단 침입해서 소란을 피우고 집주인을 폭행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제가 또렷하게 주소를 말하자 태식 씨는 멈칫하며 허공에 들었던 손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범법자의 비겁한 본성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호랑이보다 경찰을 더 무서워했죠. 너 진짜 경찰 불렀어. 태식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못할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전화를 끊는 척하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죠. 경찰이 와서 신원 조회하다가 당신이 채무 불이행자의 도박 전과까지 있는 거 드러나면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경찰서 아니면 교도소? 윤희 씨는 남편이 위기에 처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황급히
태식 씨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참아. 저 여자 미쳤어. 진짜로 할 사람이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동서도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아니까. 맘카페 같은 데서 익명으로 온갖 헛소문 퍼뜨리면서 내 욕하고 다녔죠. 그 행복한 육아맘, 가을바람 닉네임. 다 동서인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증거는 전부 캡처해뒀어요. 요즘 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시댁 식구 3명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기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나가. 저는 문을 가리키며 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요. 당신들 얼굴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민준 씨, 당신이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뭘 해야 할지 알겠죠? 민준 씨는 양쪽의 압박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와 동생을 향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련님,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시골로 내려가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최 여사님은 분에 차서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식들을 이끌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윤희 씨는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닐 테니. 저는 문을 쾅 닫고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열한 자들은 결코 정정당당하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저열한 수법으로 복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마케팅팀의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님, 이것 좀 보세요. 지금 틱톡이랑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그녀가 건넨 휴대폰 화면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 클립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사 로비에서 제가 최 여사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었지만 음성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던 제 단호한 목소리 대신 시어머니를 몰아붙이며 소리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상에는 자극적인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X그룹 이사, 시어머니 학대 논란, 부자 며느리의 충격적인 두 얼굴. 영상 아래에는 상황을 모르는 네티즌들의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관상부터가 악독해 보이네. 돈 많으면 뭐 하나, 인성이 쓰레기인데 저런 사람이 이사로 있는 회사는 불매해야 한다. 저는 악의적인 댓글들을 읽으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대로 윤희 씨의 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론의 힘을 이용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것입니다.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파트너사들의 문의 전화. 그룹 경영진의 해명 요구. 단 한나절 만에 제 신뢰도는 심각하게 추락했고 제가 담당하던 자회사의 주가마저 하락 조짐을 보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깊은 고독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일의 모든 것을 바치고 10년간 시댁에 헌신한 결과가 이런 비열한 배신이란 말인가. 하지만 저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제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급하게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몇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시고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서 해당 계정들의 IP 추적도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뿌리까지 뽑아버릴 생각입니다. 그 후 저는 회사 홍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온라인에 유포되는 허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세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준비해줘요. CCTV 영상부터 은행 이체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겁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싸우지 않아요. 법으로 말할 겁니다. 저는 이 싸움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을 들어 올리기도 하지만 진흙탕에 처박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믿었고 바람을 심은 자는 반드시 폭풍을 거두리라 믿었습니다. 결정적인 반격을 위해 저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시댁이 숨기고 있는 어두운 비밀들. 저는 예전에 경제, 사범조사건으로 함께 일했던 신뢰할 수 있는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박태식과 그의 아내 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좀 부탁합니다. 정확한 채무 상황, 주변 관계, 그리고 특히 저를 비방하는 영상의 출처를 알아봐 주세요. 3일 후 흥신소 사장님은 두꺼운 서류철과 USB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사님,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이더군요.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태식은 그냥 도박 빚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큰 개에 손을 댔다가 거의 20억 원을 날렸더군요. 지금은 해골파라는 조폭들한테 쫓기는 신세입니다. 애들 교육 핑계로 서울 올라온 건 빚독촉 피하고 이사님한테 돈 뜯어내서 이자라도 막아보려는 속셈이었고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도박장에서 눈이 뒤집힌 채 앉아있는 태식 씨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럼 동서는요. 그 여자도 만만치 않아요. 그는 다른 사진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옆 동네 전당포 주인이랑 바람이 났더군요. 이사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소문 퍼뜨리는 작전도 그놈이 짜준 거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태식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습니다. 3살 정도 된 아이인데 애 엄마는 동네 다방 여자더군요. 아내인 윤희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시댁은 역겨운 비밀과 거짓으로 가득 찬 개미굴과도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아내를 속이고 윤희 씨는 남편을 속이고 부부는 어머니를 속이고 그들 모두가 합심해서 저를 속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가정을 풍비박산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녹음 파일과 협박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완벽한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어 다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비자 수속을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극의 막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폭풍이 닥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와 시댁 식구들 모두를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모든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죠. 그들은 모두 왔습니다. 마치 시체의 냄새를 맡은 독수리 떼처럼 의기양양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여론의 압박에 굴복해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고 생각했겠죠.
최 여사님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고 태식 씨는 머리에 젤을 발랐으며 윤희 씨는 새빨간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여행 가방과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그럼 시작하죠. 어때요? 이제 좀 무서워졌어요. 윤희 씨가 도발적인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글 내려주는 대가로 얼마 줄 건데요? 5억. 아니면 10억. 저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고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구석에 앉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내가 모두를 부른 건 협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닌 비행기표 뭉치와 이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수속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을 위한 배우자 초청 서류예요. 당신이 서명만 하면 회사에서 가장 빠른 수속을 지원해 줄 거예요.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님과 태식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모두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태식 씨의 도박 사진, 사채 계약서, 그리고 윤희 씨가 전당포 주인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테이블 중앙에 던졌습니다. 이건 도련님이 사채를 쓰고 빚 독촉을 피하고 있다는 증거. 이건 동서가 바람 피운 증거. 그리고 이건 도련님의 숨겨둔 아들 사진이에요. 방 안은 폭탄이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희 씨는 자신의 불륜 사진을 움켜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식 씨는 숨겨둔 아이 사진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충격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나는 도련님을 도박과 사기죄로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동서는 명예훼손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낼 수도 있죠. 저는 민준 씨를 향해 돌아보며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 지난 10년간 난 당신과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하지만 내 인내심은 이제 바닥났어요. 지금 당신에게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첫째,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여기 남아서 당신 어머니, 동생과 함께 이 쓰레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둘째, 지금 일어나서 나를 따라 나서는 것.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 유독한 사람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고 신음하는 어머니를 보고 두려움에 떠는 동생과 울부짖는 동서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넷, 다섯, 여섯. 정신을 차린 최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내가 전현을 따라가면 내가 내 앞에서 죽어버릴 거다. 이 불효자식아, 너랑은 의절이야. 아홉,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사랑과 깨달음이 맹목적인 효도라는 족쇄를 끊을 만큼 강할까요? 제 마지막 숫자는 판사의 선고처럼 건조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방 안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최 여사님의 거친 숨소리와 윤희 씨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지난 10년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연기하는 어머니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동생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의 목소리는 낮고 탁하게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효도는 지난 10년간으로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 빚을 갚아주고 이 집안의 헛된 체면을 지켜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제 아내를 남처럼 대했고 저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셨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을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네가 감히 어미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마누라 말만 듣고 늙은 어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민준 씨는 감정이 북받친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서연이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태식이랑 윤희, 걔들도 다 컸는데 언제까지 우리 부부에게 기생해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따라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제게로 와 꽉 쥔 제 손을 잡고 결혼 반지를 다시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 기회를 줘. 다시는 네가 단 하루도 고통받게 하지 않을게. 우리 가자. 최 여사님은 아들이 정말로 떠나려 하자 그의 다리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가지마. 내가 가면 내 동생 빚은 누가 갚아. 내가 가면 나는 누구랑 살아. 내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여기서 머리를 박고 죽어버릴 거야.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 여사님의 손을 떼어내고 차갑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죽음으로 저를 협박하지 마세요.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면 저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지 않으셨을 겁니다. 동생 빚은 동생이 알아서 갚아야죠. 다 컸으니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께는 계속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지만 더는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제 손을 이끌어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 여사님의 저주와 윤희 씨의 비명, 태식 씨의 욕설이 혼란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은 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와 거짓과 계산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획대로 기자회견이 저희 회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홍보팀과 변호사의 지원 아래 대중 앞에서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연단에 오르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꾸밈 없이, 그리고 동정을 구하지 않고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저희 집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밥상을 엎는 장면, 조카들이 물건을 부수는 장면, 윤희 씨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모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제가 시댁에 지원했던 금액을 증명하는 은행 이체 내역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식 씨의 도박 및 사체 증거와 윤희 씨가 사람을 고용해 저를 비방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회견장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기사를 썼던 기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저에게 사과하며 대신 분노하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누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 자신과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선의와 가족애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법은 타인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사 주가는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고 제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 여사님과 그 자식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경찰은 제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태식 씨의 도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바로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윤희 씨 역시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시댁은 공식적으로 파탄났습니다. 어두운 비밀들이 빛 아래 드러나자 그들은 더 이상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후회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잃고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과응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이틀 만에 사채업자들이 최 여사님 모자가 머물던 월세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태식 씨는 시골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여러 조직에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대기업 이사의 동생이라는 명함을 팔아 쉽게 돈을 빌렸던 거죠.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들이 골목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비톡촉 전단지를 사방에 붙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공포에 질려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태식 씨는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식 씨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희 씨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내연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경찰서에서는 태식 씨와 서로를 핥히며 싸웠습니다. 윤희 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 분할을 외쳤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빚더미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골의 친척과 이웃들은 모두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외면했습니다. 예전에 최 여사님에게 부자 며느리를 둬서 복받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은 이제 탐욕이 과하면 망한다며 비웃었습니다. 시골집 대문에는 돌멩이가 날아들고 험한 욕설이 낙서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시골에서 온 소식을 듣고 침울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빚이라도 갚아주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그들을 돕는 건 구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게 하세요. 그게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훈이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최 여사님의 병원비만 겨우 내주고 시골 땅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고 조용히 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냉대 속에서 홀로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식 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윤희 씨는 평생의 원한을 품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탐욕과 거짓의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며칠 저와 민준 씨는 삶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차를 팔고 아파트는 부동산에 맡겨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념품과 가족 사진들은 상자에 담아 저희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나약하거나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작업부터 짐 싸는 일까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책장을 정리하던 그가 갑자기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너의 그 단호함이 없었다면 난 아마 평생 그 수렁에서 허우적거렸을 거야. 그곳에 가서는 내가 정말 새로 시작할게. 무슨 일이든 해서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 거야. 다시는 너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을게. 저는 몸을 돌려 남편의 눈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가 10년 전 사랑하고
선택했던 남자였습니다. 믿어요. 우린 할 수 있을 거예요. 출국 하루 전, 저희는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모님은 따뜻한 송별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신 아버지는 사위에게 술 한 잔을 가득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딸을 자네에게 맡기네. 낯선 땅에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네.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민준 씨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장인 장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서연이 마음고생시키고 집안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남은 평생 서연이에게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떠나기로 한 제 결정이 완전히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 저희는 짐수레를 밀며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물겨운 배웅도 돈을 요구하는 성가신 전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희 부모님과 몇몇 친한 친구들만이 나와주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 앞에 서서 저는 익숙한 풍경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했지만 제게는 이상하리만치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명예와 지위,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굴레 속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가볍게 힘을 주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됐어요. 우리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마법의 문을 지나듯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지독한 시어머니도, 탐욕스러운 시동생도, 여성을 억압하는 낡은 관습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도시는 날개 아래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뭉게구름과 높고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면 우리는 자유와 행복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땅에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용감하게 선택하고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제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